여러분은 가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4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진 후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세요. 내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질문들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해운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죠. 외동아들로 자란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자연스레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어머니 사이에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2023년 4월의 어느 주말이었죠. 벚꽃이 피기 시작한 따스한 봄날이었고 하늘은 맑았으며 바람도 선선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집에 들르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동래구의 작은 주택으로 가는 길은 어릴 때부터 익숙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소중한 추억을 쌓았는지를 늘 이야기하시곤 했거든요. 그날도 어머니께서는 미리 식사를 준비해 두셨고 반찬이 가득 찬 밥상을 보며 저는 익숙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밝은 분위기였던 어머니가 묘하게 조용하고 심각해 보였던 겁니다. 어머니와 저는 단순한 가족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오롯이 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어릴 적 학비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유일한 다툼은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를 멀리 보내고 싶지 않다며 한사코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가 졸업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준비해 둔 이야기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부터 말해줄게. 어릴 적 저는 어머니와 함께 부산 외곽의 낡은 반지하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우리 모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특히 장마철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하수구가 역류해서 방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왔어요. 물이 벽지를 타고 스며들면서 집안 곳곳이 눅눅해지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바닥에 깔아둔 신문지마저 젖어서 무용지물이 될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새 신문지를 깔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체구에 강한 분이셨어요. 늘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나가셨고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셨는데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손에는 늘 습진이 생겨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그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만 알았죠. 그 반지하 방에서 살 때 유독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어느 날 밤 저희 방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구석에서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를 보고 무시했는데 갑자기 그놈이 제 발등 위로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어머니는 서둘러 주방에서 빗자루를 가져오셨습니다. 준호야, 가만히 있어봐. 어머니는 침착하게 바퀴벌레를 쫓아다니며 잡으려 하셨지만 놈은 너무 빨라서 여기저기 도망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빗자루를 힘껏 휘두르다가 전등이 달린 천장을 치시는 바람에 전등이 갑자기 꺼졌던 일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와 저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결국 바퀴벌레는 잡지 못했지만 그 웃음소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반지하 방은 작고 불편했지만 제게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리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작은 책상에 앉아 제가 숙제를 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어머니는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제가 책을 읽는 걸 유난히 좋아하셨죠. 준호야, 책을 많이 읽어야 똑똑해진다. 그래야 나처럼 힘든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 어머니의 이 말은 어린 제게는 단순한 잔소리로 들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유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끔 반지하 방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저는 어머니가 더 밝은 곳에서 살기를 얼마나 원했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그 좁은 방에서의 삶에도 감사함을 찾으셨습니다. 준호야, 그래도 우리에겐 지붕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부산은 언제나 바다 냄새와 활기로 가득 찬 도시였지만 우리 집 반지하 방은 그런 부산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제가 사는 반지하 방을 두고 올리기도 했어요. 나, 준호야. 너희 진물에 잠긴 거 아냐? 나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없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반지하 방에서 살던 시절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저와 어머니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제가 어머니를 더욱 이해하고 어머니의 희생을 알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형편이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절대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준호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이 말은 제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어머니의 진심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어머니는 하루에 2-3군데씩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셔서 남의 집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나 허드레시를 도맡으셨죠. 일이 끝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실 때는 손이 부르터 있거나 허리가 굽어 보일 정도로 힘들어 보이셨지만 오늘도 보람이 있어서 나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노력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대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준호야, 내가 해냈구나. 내가 엄마 꿈을 대신 이뤄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너는 꼭 내가 원하는 걸 배우고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은 늘 뒤따랐지만 어머니는 제가 돈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셨어요.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도 항상 저를 먼저 챙기셨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엄마는 안다며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후 어머니는 오랫동안 품고 계셨던 작은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바로 작은 김밥집을 여신 거죠. 해운대의 한적한 골목 끝 오래된 건물의 1층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에는 단순히 엄마의 밥상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곳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어머니는 장사를 하면서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정성 어린 요리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동네 주민들이 단골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잠을 보고 반찬을 준비하고 가게를 청소하셨어요.
저는 대학 수업이 없는 날이면 가게에 나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손님들에게 김밥과 국을 나르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작은 가게는 저에게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씨 때문에 손님이 거의 없던 오후였어요. 그때 동네 초등학생 2명이 비를 맞으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김밥과 국을 내어 주셨어요. 보는 다음에 와서 내도 돼.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니. 그 일을 계기로 그 아이들은 우리 가게의 단골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의 부모님까지 오셔서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내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날 어머니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가게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고 저와 어머니가 함께 땀 흘리며 추억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가게 일이 힘들 때도 많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낸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당시 저는 어머니의 꿈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라는 말을 하셨고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 할 차례라는 걸 깨달았죠. 2023년 늦가을 어느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동래구 집에 있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창문으로 들어와 집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김치를 담그신다고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고 저는 집 정리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옷장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께서 준호야, 거긴 그냥 두어라. 다 옛날 물건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낡은 옷장문을 열었더니 먼지가 풀풀 날렸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낡은 편지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명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둘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뒤쪽에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날짜가 있었어요. 1983년 6월. 그리고 그 옆에는 또렷하게 적힌 글씨, 별표 우리 준호와 영화, 별표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께 사진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여기 여모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아이가 누구예요?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요? 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걸 보고 저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어머니 옆에 앉아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너에게 동생이 있었어. 여모라고. 내 쌍둥이 동생이야. 저는 순간 비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동생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내가 2살이 되던 해였어.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 그때 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는 너희 둘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모를 다른 집에 보냈다.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모를 보냈다고요?
어디로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계속 물었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나도 너무 어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여모를 보내고 나서도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어. 하지만 준호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두 아이는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여모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여모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만나러 가면 여모가 날 반길까? 아니면 불편해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여모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우리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여모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디로 보내셨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오래된 서랍에서 여모를 입양보냈던 집의 주소가 적힌 작은 종이를 꺼내주셨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려면 여기부터 시작해야겠지. 그 주소는 서울의 어느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여모를 찾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여모가 저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만 이미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혹시 여모가 날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여모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셨을지, 그리고 여모도 나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사진을 품에 안고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난 여모를 만나야겠어. 그게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숙명일지도 모르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인이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정말 잘 맞았어요. 지은은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저를 누구보다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난 건 2022년 초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간 송정 해수욕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그날은 날씨가 맞았고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볕이 정말 기분 좋았어요. 지은은 그날 친구들과 함께였는데 저희가 같은 테이블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녀의 활기차고 친절한 모습에 금세 끌렸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몇 번 만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은과의 관계는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이었고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봄, 벚꽃이 만개한 날, 저는 지인에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에게 제 어린 시절,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쌍둥이 동생 영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가족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해운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날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묻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나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우리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족 문제라는 게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사람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그 말이 제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제 자신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녀와 계속 함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숨긴 채로 평생 살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알기에 어쩌면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별은 저를 슬프게 했지만 동시에 제게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과거를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가족에 얽힌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정면으로 마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언젠가 또다시 사랑이 찾아오더라도 더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여름, 어머니의 작은 김밥집에 필요한 신선한 돼지고기를 구하기 위해 경주 외곽에 있는 한 돼지 농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름 햇살은 뜨거웠고 농장 주변은 푸르른 논밭으로 가득했지만 공기는 돼지요리에서 나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처음 가보는 낯선 농장에 조금 긴장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잔뜩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농장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영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는 반팔 티셔츠에 작업용 자말을 신고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의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농장 주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정중히 말했지만 영준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바쁘세요. 무슨 일이인데요?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김밥집에서 사용할 고기를 장기적으로 공급받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준은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고기 품질이 맘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세요. 여기 농장이 고기 팔려고 안달난 데도 아니고.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봐요. 제가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자 영준은 한숨을 내쉬며 작업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아프거든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김밥집에 필요한 좋은 고기를 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농장 주변을 돌며 돼지들의 상태와 농장의 위생 환경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준은 멀리서 제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느닷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사전 허락도 없이 돌아다니면 곤란한데요. 저는 그의 불친절한 태도에 다시 한번 화가 났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고기를 살 거라면 당연히 농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에 그는 잠시 침묵하던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돼지들 상태는 전국에서 손에 꼽힐 만큼 좋아요. 직접 키우고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건 이해아시겠죠? 그 순간 그의 태도 뒤에 숨겨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농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영준과 조금씩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퉁명스러웠지만 제가 돼지고기 품질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수록 대답을 성실히 해줬습니다. 여기 돼지들은 일반 사료만 먹는 게 아니라 농장에서 직접 만든 천연 발효 사료를 먹어요. 그래서 고기 맛이 다르죠. 그의 설명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은 단순히 장사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김밥집에서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이유와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드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연준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더군요. 어머니 혼자 김밥집 하시는 거예요? 힘드시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영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직접 사장님께 이야기해서 장기 계약 조건을 만들어 드릴게요. 다만 앞으로는 돼지고기 품질에 대해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는 고기는 제가 보증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태도가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농장에서 돌아오며 저는 영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인상은 거칠고 퉁명스러웠지만 그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처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장을 떠나기 전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미리 전화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직접 고기를 골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말 속에는 작은 배려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만난 영준이라는 사람 덕분에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가을 농장에서의 계약 문의를 마치고 고기를 받으러 다시 농장을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조금 쌀쌀했지만 농장에는 여전히 돼지들의 우렁찬 소리가 들리고 영준은 작업복을 입은 채 우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후 몇 번 만나면서 그와의 어색했던 첫 만남의 감정은 점점 잊혀졌고 조금씩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거친 성격은 종종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날도 작업을 마친 영준과 고기 상태를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무심코 고개를 숙인 그의 목에서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낡은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에 달린 작은 꽃 모양의 펜던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늘 가슴에 달고 다니던 목걸이와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켰고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영준 씨,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영준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이거요? 그냥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가 입양될 때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유일한 물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준의 차가운 말투 뒤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별표 입양 별표이라는 단어와 어머니가 남겨준 물건이라는 그의 말이 제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입양됐다고요?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요. 내 친엄마가 날 못 키운다고 해서 다른 집에 보냈네요. 어릴 때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목걸이가 내가 누구였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물건일 뿐이에요. 영준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쌍둥이 동생을 입양보냈다는 이야기가 순간적으로 떠올랐고 눈앞에 영준이 바로 그 동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영준 씨는 친어머니를 찾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찾아서 뭐 하겠어요? 버린 사람을 다시 만나서 원망이라도 하라고요?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어딘가 그리워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농장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 속에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고, 그것이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목걸이의 모양과 크기, 세월의 흔적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설마 정말 영준이 영화인 건가?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동생이라면 그동안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아야만 했는지, 어머니는 왜 그를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우리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준의 목걸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여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다가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영화인 걸까? 정말 우리 영어가 맞는 거야? 어머니의 눈물은 저를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진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영준 씨가 영호라면 그는 우리 가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영준에게 진실을 전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의 목걸이를 본 이후로 저는 그가 어쩌면 제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사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정말 영호라면, 그리고 제가 사실을 말했을 때 그것이 그를 더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틈틈이 저는 영준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어린 시절과 입양 후의 삶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영준 씨는 원래 어디서 자랐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대구 근처요. 지금은 고향 같은 건 별 의미 없어요. 어릴 때 기억도 거의 없고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었습니다. 입양됐다고 했는데 입양된 후의 가족들은 어땠어요? 연준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던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굳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 제 과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까? 그의 반응은 차갑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 발 물러섰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 속에서 제가 찾고자 했던 실마리를 조금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영준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준 씨,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게 정말 없어요? 예를 들어 목걸이를 준 사람이라든가. 영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줬다고 만들었어요. 입양됐을 때 이미 이걸 갖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릴 때 누가 저한테 영호라고 부르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제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여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벌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준호와 영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영준이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그의 진짜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준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고 제가 더 깊게 묻는 것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일하는 걸 핑계로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 대해 너무 많이 캐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고기 거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요, 영준 씨.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냥. 영준 씨 이야기가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아서요. 그제야 영준은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남들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냥 사는 거죠.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어쩌면 외로움과 상처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점점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대구에서 자랐다는 사실, 어릴 적 영호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기억,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준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제 어머니가 말한 쌍둥이 동생 영호와 너무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는 어떻게 진실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제가 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어머니를 원망하고 더욱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고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늦가을 농장에서 고기를 고른 뒤 영준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작업을 끝낸 영준이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저는 그와 함께 농장 한쪽의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고 평소처럼 영준은 무뚝뚝하게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영수증이나 메모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제 눈은 그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사진은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동생, 영호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주워들고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품에 안긴 두 아이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봤던 다른 가족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별표 1983년 6월 준호와 영화. 별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든 채 영준에게 물었습니다. 영준 씨,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예요? 영준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요? 누가 준 건데요? 내가 입양됐을 때 보육원에서 이걸 같이 줬어요. 엄마가 남긴 거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이걸 묻는 겁니까? 영준의 대답을 듣는 순간 모든 의문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목걸이, 이름, 그리고 이제 이 사진까지.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입양 보낸 쌍둥이 동생, 영호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천천히 준비해왔던 시간이 헛된 노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 준호 씨, 왜 그래요?
사진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영준은 저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진이 오래돼 보이길래요. 영준 씨가 어릴 적 사진은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참 소중한 물건이겠네요. 영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내가 친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네요. 사실 나도 이 사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가 사진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어머니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2023년 늦가을 어느 저녁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진실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진, 목걸이, 그리고 영준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농장 일을 마친 영준을 찾아갔습니다. 밖은 어둑해졌고 농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평상에 영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준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는 담배를 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은 일 다 끝났으니까 질문은 내일로 미루시죠.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지한 이야기예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준 씨,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둘은 형제인 것 같아요. 쌍둥이 형제요. 영준은 처음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하루 힘들었어요? 갑자기 쌍둥이 형제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기에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요. 저는 어머니가 간직해온 똑같은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영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영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 엄마 사진 맞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얼굴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사진 속 두 아이가 바로 우리예요. 내가 준호, 그리고 내가 영호야. 영준은 여전히 믿기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짜라고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솔직히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어. 그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아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으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준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뭔가 허전했어요. 내가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그냥 목걸이와 사진만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어릴 적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입양되고 난 뒤에도 누군가가 나를 여모라고 부르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진짜 이름이었는지
그냥 잘못 들은 건지 몰랐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영준이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할수록 그의 말과 어머니가 제게 들려주셨던 과거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1983년, 목걸이와 사진, 그리고 영호라는 이름까지 모든 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영준은 조용히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동생이라면 왜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너를 찾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당시엔 이단 기록을 열람하는 게 쉽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걸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를 만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영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형제라고 해도 난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이해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천천히 생각하고 너만의 속도로 받아들이면 돼. 그날 밤 영준과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며 점점 형제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어머니를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널 만나고 싶어 하셔. 내가 원한다면 같이 가자. 영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형제라는 유대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없이 뿌듯하고 벅찼습니다. 2023년 늦가을 저는 드디어 영준과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부산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제 마음은 복잡하고 털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영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보고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동래구, 어머니가 오래도록 살고 계신 그 작은 주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준은 저를 흘깃보더니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 씨, 가요. 늦으면 어머니 더 기다리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앞에 서니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옆 작은 마당에서 손수 세탁물을 널고 계셨습니다. 아직 저희가 온 걸 눈치채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던 어머니의 눈길이 영준에게로 옮겨가자 그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듯한 눈빛으로 영준을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손에 든 세탁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모. 여모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가 이내 손을 벌리고 영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모야, 너 맞지? 우리 여모 맞지? 어머니는 흐느끼며 영준을 꼭 안으셨습니다. 마치 세상을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처럼 온몸으로 그를 붙들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말을 반복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처음엔 굳어있던 영준도 결국 천천히 팔을 들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근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전 그냥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그가 겨우 입을 떼며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오랫동안 감춰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어머니와 영주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영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영호.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는데 엄마가 그동안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영준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아주 흐릿해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흐느껴 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모야, 이제는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재회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세 식구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랜만에 직접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으시는 모습은 평소보다 더 분주해 보였습니다. 여모야,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들려주고 싶은 얘기도 많아. 오늘은 그냥 마음 편히 밥부터 먹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사 중 영준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입양 후의 삶, 그동안 품어왔던 외로움과 궁금증, 그리고 제가 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던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젓가락을 들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고 고생 많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준과 어머니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아픔은 결코 작지 않았지만 그 아픔을 마주하고 서로를 다시 찾은 지금 우리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할 시간만 생각하자. 이 가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날의 눈물과 웃음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준과 재회한 후로 저희 형제는 어머니를 돌보는 데 온 마음을 쏟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연세가 많으셨고 오랜 세월 동안의 희생과 고된 생활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해 오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고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산의 초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저는 영준과 함께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셨지만 우리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준호야, 여모야, 너희 둘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 엄마가 꿈꾸는 것 같구나. 그 말에 저와 영준은 동시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가 계속 어머니 곁에 있을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미역국을 참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를 어릴 적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 맛이 너무 좋아서 그 맛을 잊지 못했단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더 맛있는 미역국을 끓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영준은 부엌 반대편에서 정성스럽게 깍두기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가 깍두기를 맛깔나게 담그는 손길은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깍두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어릴 때 배운 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영준의 말에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모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될 줄이야. 엄마가 정말 뿌듯하다. 그날 아침 저희는 작지만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깍두기,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올라간 밥상이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와 영준은 어머니의 양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릴 때는 말이다. 참 많은 일이 있었단다. 여모는 항상 준호를 꼭 안고 자려고 했고 준호는 여모가 올 때마다 무조건 달래줬지. 너희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다니. 엄마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와 영준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별표 우리는 이제 다시 가족이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가족이다. 별표 이제 저와 영준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단순히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들 모두 저희 형제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준은 가끔 농장 일이 바빠도 주말이면 꼭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형, 어머니한테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왔다고 하면 혼나겠죠. 라며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머니도 예전보다 밝아지셨습니다. 혼자 남아있다는 외로움 대신 두 아들이 함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밥을 차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TV를 보며 웃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어머니께 큰 행복을 드린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바라는 게 없다. 너희 둘이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우리 형제를 위해 이 소중한 시간을 오래도록 지켜봐야겠다고. 그날 저와 영준은 밤늦게까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영준과 재회한 뒤 어느 날 저와 영준은 어머니의 부탁으로 오래된 반지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으로 여전히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초겨울의 맑은 날이었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이 밝게 내리쬐는 덧불의 기분은 한결 가려웠습니다. 저희는 오래된 방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상자들, 벽장 속에 숨겨진 낡은 가구들, 그리고 구석에 쌓인 신문지들까지 모든 것이 저와 어머니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리를 하던 중 벽장 깊숙이 놓여있던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영주를 불러 함께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장난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저와 영주를 위해 손수 만들어 주셨던 종이와 나무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영주는 상자를 보자마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종이로 만든 작은 자동차, 나무로 깎아 만든 병정 인형, 그리고 엄성하게 꿰맨 천으로 만든 곰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랜 장난감들이었지만 하나같이 소중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이걸 다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 영주는 손으로 장난감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걸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 어릴 적에 내가 해줄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잖니.
그래도 이 장난감이라도 만들어주면 너희가 좋아하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지. 그걸 보면 그때 너희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거든. 어머니의 말에 저와 영준은 동시에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으셨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상자 속 장난감들을 하나씩 꺼내며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은 나무 감정 인형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이거, 내가 항상 품에 안고 다녔던 그 병점 아니야? 내가 잃어버렸다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너 그거 없어졌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엄마가 밤새 새로 만들어 주셨잖아.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모야,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주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다. 너희가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다 괜찮아졌거든. 그 말에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장난감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그날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장난감들을 모두 깨끗하게 닦아냈고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 방 한쪽에 놓인 선반 위에 정성스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 이런 물건들보다는 너희가 더 소중하구나. 그래도 이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 같아서 계속 간직하고 싶다. 저와 명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장난감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눈 사랑과 추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의 작업이 끝난 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또 다른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영준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겸주 kum원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시간 집 안에만 계셨기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망설이셨지만 저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자 어머니도 살짝 설레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영준은 소풍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고 어머니를 위한 모자와 따뜻한 밥료까지 챙겼습니다. 형, 어머니 모시고 나가는 거니까 완벽해야죠. 라며 웃는 영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멀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주변의 푸른 잔디와 피어난 봄꽃들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올 줄 몰랐구나. 라며 한동안 주변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저와 영준은 고멀의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함께 먹으며 어머니는 문득 저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너희 둘이 옆에 있으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은 영준은 잠시 말없이 도시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뭉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우리도 어머니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답하며 셋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영준,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은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준이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고 말했던 게 생각나 그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경주의 오래된 떡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끔 떡을 사주시던 곳이었습니다.
떡집 안은 그때와 다름없이 찹쌀떡과 인절미, 그리고 깨떡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준아, 너 어릴 때 엄마가 여기서 떡 사다가 항상 내가 많이 먹었었잖아. 특히 찹쌀떡 좋아했지? 영준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형은 항상 저보고 떡 먹고 울었다고 노리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때 너 울면서 떡 달라고 해서 엄마가 항상 내 몫을 더 챙겨줬잖아. 내가 엄청 억울해했던 거 기억 안 나? 영준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진짜 그런 적 있었어요? 엄마가 저만 더 챙겨줬다니, 그럼 형이 엄청 서운했겠네요. 그제야 영준은 떡 하나를 들고 한 입 떼어 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맛있네요. 어릴 때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저는 영준의 웃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뒤로 영준은 늘 어딘가 무겁고 차분한 모습이었는데 이 작은 순간들이 그에게 평온함을 선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호는 어릴 때도 지금처럼 잘 먹었어. 준호는 동생 주겠다고 양보도 잘하고 엄마는 너희 둘이 참 기특했단다. 떡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준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런 거 좋네요. 예전엔 없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형 덕분에 어릴 때 나도 이런 추억이 있었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준아,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더 만들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이제부터라도 채워나가면 되잖아.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니와 다시 밥상에 둘러앉아 떡집에서 사온 떡을 먹으며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소풍에서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웃으셨고, 영준은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이 떡, 어릴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의 작은 대화와 웃음, 그리고 사진 한 장은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순간들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영준,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으로서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보다 서로를 아껴야 한다.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너희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어머니의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준과 저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우선 영준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먼 거리를 오가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작은 김밥집에서 함께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영준아, 너 요리도 잘하고 손재주도 좋잖아. 엄마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어때? 가족끼리 일하면 더 좋지 않겠어? 처음엔 망설이던 영준도 곧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괜찮겠어요? 저도 어머니 가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할 거야. 그리고 잘 못해도 괜찮아. 가족이잖아. 그렇게 영준은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게의 단골 손님들에게 금세 친숙해졌고 손님들 사이에서는 젊은 사장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봄 저녁, 저와 영준, 그리고 어머니는 집 앞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켜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부살의 바람은 저녁 햇살과 함께 따뜻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 소리는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잔의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연이 온 하늘을 물들일 때쯤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지금처럼 너희 둘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엄마가 평생 바래온 전부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어머니의 말은 너무나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 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과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영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심어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준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준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는 어머니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는 것,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으로 정원을 꾸미는 것, 그리고 가게를 조금 더 넓히는 것까지. 비록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영준, 그리고 저는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이 약하셨지만 저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준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따뜻해졌고 그는 이제 가게 일을 하며 어머니와 저를 더 많이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 모든 대화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여정은 단순히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금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족이란 당연히 곁에 있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도 제 삶 속에서 늘 함께 있었기에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준과 재회하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픔을 들으며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니의 미소를 보고 영준과 함께 웃으며 가게 일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별표 가족은 결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함께한다는 그 자체로 삶에 큰 의미를 준다. 별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족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야. 때로는 잊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약한 몸으로 지내고 계셨지만 저희와 함께하는 날들 속에서 점점 더 활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준도 가게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점점 더 많은 일을 배워갔고 동네 손님들과도 친해지며 어머니의 든든한 둘째 아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일찍 만났다면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도 덜 외로우셨을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다 이루었다. 너희 둘이 함께 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 옆에 있어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다. 그 말에 저와 영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의 중심이었고 우리는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더 많은 사랑과 추억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준과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 우리가 과거를 되돌릴 순 없지만 지금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께 더 많이 웃음을 드리고 우리도 서로에게 힘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맞아.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깨닫는데 조금 오래 걸렸을 뿐이지, 이제는 그 누구보다 끈끈한 형제잖아.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나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다면, 혹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표, 가족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별표. 저희가 걸어온 길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주어진 순간들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어머니와 영준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